중국이면 충분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화면에 띄운 단 하나의 그래프 때문이었습니다. 발트해 해저에서 시작된 폭발 이후 모든 것이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끊겼고 금융은 닫혔으며 수십 년간 유지되던 질서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던 흐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고립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돌아갈 길도 협력할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예상하지 못한 방향 하나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의 끝에 처음 등장한 이름 하나. 한국. 도대체 왜 그 선택이 한국이었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3시 17분, 발트해 해저에서 폭발이 감지됐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죠. 해저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 줄만 읽었습니다. 진앙 위치,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정확히 위.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지진이 아니다. 30분 뒤 두 번째 폭발, 그리고 세 번째. 빅터 크로거, 네이토 전략분석실 18년, 유럽 안보 싱크탱크 수석연구위원 12년. 나는 평생 숫자를 믿었습니다. 구조를 믿었습니다. 감정이나 낭만 같은 건 분석의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해왔죠. 단 한 번도 숫자를 믿고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손이 멈추는 경험을 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도 없었죠. 화면에는 발트해 지도 하나, 그 위에 붉은 점 2개, 노르드 스트림,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던 핵심 가스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에너지 동맹의 상징이 그렇게 차가운 해저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 충격입니다. 젊은 분석관이 침묵을 깼습니다. 곧 회복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끝이다. 끝이었습니다. 진짜로. 단순히 파이프 하나가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구조 자체가 무너진 거였죠. 유럽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끊겠다는 선언,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어진 것들은 더 빠르게, 더 거칠게 쏟아졌습니다. 스위프트 배제.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금융망에서 하루아침에 잘려나갔습니다. 외환 보유고 동결. 러시아가 해외에 쌓아둔 자산들이 일순간 접근 불가 상태가 됐죠. 글로벌 기업 철수 행렬. 수백 개의 다국적 기업이 모스크바 사무소 문을 닫고 떠나갔습니다. 러시아는 결국 유럽으로 돌아올 겁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돌아가지. 웃음이 멎었습니다. 그럼 대안은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없다. 이건 단순한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국가의 몰락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붕괴는 처음이었죠. 유럽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적이 됐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쪽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내부 전략 문서를 다시 들춰봤습니다. 빽빽한 보고서들. 그 안에서 내 시선을 멈추게 한 건 단 한 줄이었습니다. 동방전환. 나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동방전환. 서방이 막혀버린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 하지만 그 동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그때까지 막연했습니다. 중국인가? 중앙아시아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먼 어딘가인가? 그리고 그 문장의 끝에 붙은 이름 하나를 발견하게 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이름을 봤을 때 솔직히 나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오류인 줄 알았죠. 왜 거기서 하필 그 이름이 나왔는지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따라오시면 알게 됩니다. 나는 분석가입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가? 제재는 예상했습니다. 외교적 단절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모든 게 맞아 떨어지고 있었죠. 나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러시아 쪽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과 가스 계약을 맺었고 정상회담에 나갔고 외교적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믿은 적은 없었죠. 서방은 언제든 등을 돌릴 존재. 그게 그의 전제였습니다. 슬라브주의, 서구 문명과의 본질적 이질감. 그는 처음부터 협력을 수단으로 봤을 뿐 목적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고립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아니, 방향을 바꾼 거다. 그럼 계획이란 말입니까? 나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료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는 조용히 동쪽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개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극동 인프라 투자가 확대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이 해마다 규모를 키웠습니다. 서방 언론은 그걸 내부 개발 사업 정도로 봤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그건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죠. 러시아는 세 가지를 조용히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지하자원, 시베리아 횡단철도, 북극 항로, 에너지를 팔 수 있는 루트, 물류를 움직일 수 있는 철도, 그리고 유럽을 거치지 않아도 세계와 연결되는 항로. 유럽 없이도 살아남는 구조를 이미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됐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위기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전략이었습니다. 푸틴은 서방과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서방 없이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이 솔직히 말해서 충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러시아를 분석하면서 나는 항상 러시아를 유럽 의존 구조로 읽어왔으니까요. 그럼 이건 우리가 제재를 가한 게 아닌 건가요? 우리가 먼저 움직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되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극동의 끝, 태평양을 바라보는 항구 도시. 푸틴이 직접 공들여 키운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중심으로 동방경제포럼이 매년 열렸고 아시아 각국의 투자자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그 포럼 참가국 목록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전환, 그 두 글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방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 이제는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동방에는 선택지가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들이 모두 다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이 아니라면 어디지?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방이다. 그 답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동방이 어디인지, 정확히 누구인지.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는 또 다른 위험과 마주치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동방, 그 단어 앞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중국. 처음엔 완벽해 보였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러시아에게 중국은 모든 조건을 갖춘 파트너처럼 보였습니다. 인구 14억, 세계 2위 경제 대국, 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는 거대한 수요처. 게다가 둘 다 서방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나는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다. 동맹 아닌가요?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동맹은 믿을 때 하는 거다. 역사는 속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가 위치한 그 땅. 지금은 러시아 영토지만 원래는 달랐습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 청나라가 제정 러시아에 넘긴 땅. 중국은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꺼내지 않을 뿐이죠. 그 땅은 원래 중국의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극동 인구 문제.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반면 국경 너머 중국 동북부에는 수천만 명이 살고 있죠. 인구가 없는 땅은 결국 채워집니다. 나는 그 수치를 보면서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극동에 사람이 없다는 건
곧 누군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협력 구조가 아니다. 나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잠식 구조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자본은 이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에너지 계약, 물류 투자, 농업 개발. 숫자만 보면 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달랐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팔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깊어졌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낮게 불러도 팔 수밖에 없는 구조. 유럽이라는 선택지를 잃은 러시아는 협상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끝날 수도 있다. 이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함정이었죠. 중국의 기대는 순간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국에서 중국의 자원 공급처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30년 경력에 처음으로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이었죠.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어디인가? 나는 다시 지도 앞에 섰습니다. 동방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곳이 중국이 아니라면 어디인가? 그 질문이 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분석가입니다.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선택지를 나열하고 하나씩 검증하고 남은 것을 답으로 삼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는 하나씩 지워나가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남은 게 없었습니다. 유럽, 삭제. 이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재, 단절, 적대. 유럽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지가 아니라 적이었죠. 중국, 위험. 협력처럼 보이지만 구조를 보면 함정이었습니다. 에너지를 팔수록 종속되는 구조. 극동을 내주는 구조.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불가, 북방 영토 문제.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는 영토 갈등. 군사적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관계에서 협력은 없습니다. 그럼 중국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다시 꺼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자살이다. 일본은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관계다. 그럼 답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지웠습니다. 인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력이 부족했습니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정밀 제조, 물류, 인프라, 기술 협력. 인도는 아직 거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쓸 수는 있어도 함께 갈 수는 없는 파트너였죠. 북한, 군사만 있었습니다. 경제가 없었습니다. 받을 수는 있어도 줄 수 없는 나라. 러시아에겐 보조 수단이지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도 위에 선택지들이 하나씩 지워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지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건 전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보고를 받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혼잣말처럼.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만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치가 없었으니까요.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국가의 몰락을 분석해왔습니다. 고립된 국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의 지도는 내가 본 어떤 고립보다 완전한 고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나는 다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동방전환, 그 단어 밑에 작게 달린 주석 하나. 나는 그걸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부록 수준의 내용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선택지가 모두 사라진 그 순간 나는 그 주석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소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이름이 왜 여기 있는 건지. 나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보고서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이라고 했나? 나는 그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보고서 주석 끝에 작게 박혀있던 두 글자.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판에서 이 이름이 왜 여기 있는 건지. 미국에 의존하는 중간 규모 국가, 아시아의 보조무대. 내가 30년 동안 가져온 인식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옆에 있던 분석관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농담입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5초 동안은요. 자료 가져와.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교역 규모. 북한 대비 270배. 나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70배.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항만 처리 능력. 부산항. 세계 6위. 제조업 기반. 반도체, 조선, 철강, 정밀기계. 물류 인프라. 아시아 최상위권. 페이지를 넘길수록 숫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그리던 한국의 그림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한국의 실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수치 다시 확인해.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결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한소 수교 이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다시 짚었습니다.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에너지 협력, 극동 개발 참여, 경제 교류. 러시아 내 한국 이미지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재에 동참했지만 적대적 진영의 최전선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미묘한 균형. 나는 그 지점이 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리. 한반도. 러시아 극동에서 바라보면 한반도는 동방 진출의 핵심 관문이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되는 순간 부산에서 유럽까지 육로로 이어지는 루트가 완성됩니다. 나는 지도 위에 선을 그어봤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중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 아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치가 없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나는 아시아를 전략적 보조 무대로 읽었습니다.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 중간 규모의 수출 국가 정도로 분류했습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구조는 달랐습니다. 이건 변수였습니다. 그것도 판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 나는 보고서를 덮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나는 더 이상한 것들과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연결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달랐습니다. 연결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냉전 시절 적대 진영, 이념적으로 갈라진 나라들, 협력의 역사가 있을 리 없다고 30년 동안 그렇게 분류해왔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달랐습니다. 자료를 파고들수록 이상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연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그 탱크 어디서 온 거지? 나는 자료를 넘기다 멈추며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TA-80, BMP-3.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가 외채 상환 대신 한국에 넘긴 군사 장비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목록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단순한 장비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넘어간 거였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뿌리 일부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로켓은?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러시아가 제공했습니다. 나르호.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는 그 이름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러시아 기술로 만들어진 거라는 사실은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핵심 엔진 기술. 러시아가 직접 제공한 거였습니다. 우주 기술이 넘어간 겁니다.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설마. 분석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사일도 연결됩니다. 이스칸데르. 러시아의 전술탄도 미사일. 그리고 한국의 현무 계열 미사일. 나는 두 시스템의 재원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사거리, 단도구조, 비행 궤적.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군사기술의 계보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연결돼 있었던 건가?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절, 한국은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돈을 건넸고 기술을 받았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교환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정치적 구호 없이, 그냥 실용적으로. 나는 그 방식이 눈에 걸렸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략적 동반자 선언.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죠. 반면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조용했습니다. 선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탱크가 넘어갔고 로켓이 올라갔고 기술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같은 선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나는 자료를 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한 가지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연결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30년 동안 분석가로 살면서 몇 번 경험했습니다. 흩어진 데이터들이 하나의 구조로 수렴되는 순간, 그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숫자가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날 밤 그 순간이 왔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세계 최장 철도. 나는 그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봤습니다. 한반도 종단철도, 부산까지 이어지는 선. 나는 두 선을 연결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화물이 철도를 타고 한반도를 종단합니다. 러시아 극동으로 넘어갑니다.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모스크바를 지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직행합니다. 해상 루트보다 빠릅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옆에 있던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가능하다. 에너지를 얹었습니다.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한국으로 내려오는 루트. 한국은 에너지를 받고 러시아는 유럽 외에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합니다. 중국의 8대처럼 협상력을 잃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을 얹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철강, 반도체. 러시아 극동 개발에 필요한 정밀 제조 능력. 러시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중국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위험하다. 유럽은요? 끝났다. 그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위에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철도, 에너지, 산업, 세 개의 흐름이 하나의 구조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당한 것이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한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분석의 내내 회의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이미 말을 끝낸 상태였으니까요. 러시아 경제 재건, 한국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다. 답이다. 나는 그동안 통일을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단된 민족의 아픔, 이산가족의 눈물, 60년 넘게 이어진 비극. 그건 인도주의적 문제였고 정치적 문제였고 감정의 영역이었습니다. 분석가인 나에게 그건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은 내 보고서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나는 눈을 좁혔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보고서를 가져온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능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러시아에겐 필수입니다. 나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종단철도, 지금은 끊겨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멈춰 있죠. 하지만 통일이 되는 순간 그 선이 이어집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철도가 한반도를 관통하고 러시아 극동으로 연결됩니다. 시베리아를 횡단해 유럽까지 직행합니다. 에너지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북한이라는 장벽이 막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 장벽이 사라집니다. 러시아 가스가 한반도를 통해 동아시아 전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핵심이군. 한반도가 연결되는 순간 세계 지도가 바뀝니다. 유럽 중심의 물류 질서가 흔들립니다. 아시아가 중심축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 서게 됩니다. 에너지 허브, 물류 허브, 제조업 허브. 하나의 나라가 세 개의 축을 동시에 쥐는 구조. 나는 그런 나라를 분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중심입니다. 나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장의 지도를 봐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지도, 국가가 무너지는 지도, 경제가 재편되는 지도. 하지만 그날 내 앞에 펼쳐진 지도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에 의존하는 중간 규모 국가, 아시아의 보조무대. 그게 내 분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구조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답이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어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다고 믿었습니다. 숫자로, 구조로, 데이터로.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조용히, 실용적으로, 소란 없이 자기 자리를 만들어 온 나라. 선언하지 않았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였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숫자로 살아왔습니다. 국가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구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유럽은 끝났습니다. 중국은 위험했습니다. 남은 답은 하나였습니다.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나라. 세계가 새로운 중심을 찾아 헤매던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던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국격 상승 감동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조각 붉은 심장이 남을 때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